지금은 주어진 것을 해도 그걸로 신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돼서 안녕하세요. 6년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주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교사로 느낀 점은 이건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느낀 점이에요. 제가 처음 교대에 입학했을 때 아이들을 좋아해서 입학했다기보다 어떤 교사로서 큰 꿈과 사명감이 있어서 입학했다기보다 성적에 맞춰서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교대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대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교대에 4년을 다녔고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교직에 들어왔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애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선생님을 그냥 좋아해 주거든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저는 애들을 예뻐해야겠다. 난 애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라기보단 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속의 지식기능 태도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지. 그런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예뻐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6년 동안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에 대해 느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직장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직장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학교라는 사회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되고 배려와 협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동료들끼리도 굉장히 배려하고 협동하는 게 많아져요. 그런 작은 학교다 보니까 더더욱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고충을 또 잘 알아서 협조가 잘 되고 분위기가 좋은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가장 안 좋은 점은 학교가 작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해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아마 저희 학교 2~3배 되는 학교랑 비교해 보면은 교사 1인당 처리하는 공문 개수가 정말 2~3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교사 한 명당 다른 학교에서 하는 업무 한 2~3개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가 많죠. 하지만 그만큼 협조가 또 잘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장점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교가 작다는 거는 교원 수가 작다는 거고 교원 수가 작다는 거는 학생 수도 작다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교사 한 명이 학생들 모두를 골고루 한 명 한 명 신경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교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의 거의 2배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한 명 한 명씩을 이름을 불러주고 공감을 해주고 뭐 라포를 형성하고 한 명 한 명씩 케어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인사만 하고 하루를 보내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한 명 한 명 다 이름 불러주고 농담 주고받고 학습적인 케어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기분까지 한 명 한 명 물어봐줘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작은 학교는 정말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정말 체감이 되죠. 왜 입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외동이 정말 많아요. 고학년은 그래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외동이 많아서 저출산이 몸으로 체감되긴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저는 정말 나의 인생의 꿈인 교사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직장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엄청 만족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내가 목표했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예뻐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교사라는 세계 교직 에세이도 쓰게 됐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 있은 뒤에는 힘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어찌 보면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보려고 했던 일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가슴속에 수면 아래에 묻어왔던 그냥 묻혀놨던 나의 걱정들이나 많은 고민거리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요즘엔 그렇게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교사들이 교직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버티고 애써서 도망가지 않고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지금 공교육이 정말 정상적이지는 않구나. 교사 한 명 한 명이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건 맞구나. 그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학교폭력을 쉽게 말하면 애들이 싸우는 건데 교실에서 학생들이 말로만 싸울 수도 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몸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교사가 그걸 봤을 때 당연히 말려야겠죠. 근데 흥분한 아이들이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싸움을 멈추지는 않잖아요. 한 명이 한 명을 일방적으로 때리거나 맞고 있으면 애를 잡아서라도 말려야겠죠. 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이제 그것이 학생을 폭력으로 제압했다고 와전될 수 있고, 그것이 아동학대법으로 신고가 돼서 교사 직위 해제시키고 이런 것들이 현행법으로 너무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싸우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싸우고 있는데 또는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고 누군가는 맞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줘야 할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셨을 때, 일반인 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학교 현장이 많이 정상적이진 않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 교실 안에서 목소리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생이 마음대로 하겠죠? 다수의 학생들은 아마 불안하고 불편하고 굉장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질서 정연한 규칙이 있는 사회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수의 아이들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제지해 주길 원해요.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교육 현실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교사는 말로 제지를 하고, 말로 제지가 안 된다면은 관리자께 보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이런 이제 학부모와 교장, 교감 선생님과 담임교사와 담당하시는 부장교사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죠. 근데 그 지도가 뭔가 학부모님의 의견에 반한다거나 학부모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교사 선에 제지가 안 되면, 교장, 교감 선생님 선에서 제지가 안 된다면 누군가는 계속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주는 현상이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이 민사소송, 개인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학교에서. 지금 학교 현실에서는 오롯이 교사 개인의 카리스마로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의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교사 개인의 카리스마예요. 개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시되고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자기의 개성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획일화된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미술 시간에도 어떤 주어진 것을 따라 그리기, 주어진 도안에 맞춰서 그리는 것보다 아이들은 본인이 도안을 선택하거나 가장 인기가 많은 도안은 무지 도안이에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틀만 있는. 그 정도로 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두 똑같이 하기보다는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의 자유가 존중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문 보고 그런 것을 좋아해서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막 개발자들이 요즘 몸값이 올라갔다, 모두 너도 나도 코딩 열풍 이런 식으로 코딩이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이. 그래서 교사로서는 이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딩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도 있다. 적어도 무엇인지 알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교보다는 인터넷이나 그런 AI나 그런 사회적으로 디지털이나 이런 과학적 발달 이런 것에 발맞춘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공교육이고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라면은 가정에서 충분히 접해볼 수 있었던, 요즘에 코딩 학원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받게 되는 의무교육에서 이런 거 3번이라도 접하게 해주고 다루게 해주면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등교를 거부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큰 이슈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이 많아져서 등교 거부 학생, 장기 결석 학생을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이 일단 등교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시작되죠. 일단 담임교사가 매일 학생 학부모랑 통화해야 되고 교장 교감님께도 보고 드려가지고 학교 전체가 그 상황을 알고 모두 함께 그 학생을 돕게 되죠. 학교에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 학부모,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역사회 모두 노력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의 노력이에요. 학생 본인이 뭔가 학교를 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거나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 변화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학교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학교에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뭐 교사, 학교, 학부모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교를 거부한 학생을 방치하면 담임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등교를 거부한 학생을 계속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독려하고 가정 방문해서 학교에 친숙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학교 생활에 거부감을 들지 않게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돼요. 공문을 올리고 결제받고 기록을 남기고 누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증거로 남겨놓는 것들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교 거부한 학생이 있으면 집중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일단 담임교사는 하루에 뭐 30분 정도, 매일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그 학생과 학부모와 통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집이 어디든지 가정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들과 함께 그 학생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학교에 나올 수 있을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 회의도 자주 있어요. 짧게는 1시간부터 뭐 길게 3시간까지 일주일에 한 번부터 한 달에 몇 번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예산도 투입이 돼요. 가정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학생이 좋아하는 뭐라도 사서 가고 학생의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에 학생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노력들이 어찌 보면은 그 학생 한 명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그 학생 한 명이 학교에 등교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시간과 노력이 모두 투입이 됩니다. 계속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죠. 가정 방문을 한다고 네, 지금부터 학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나왔으면은 모든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아주 짧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 제가 겪었던 학생은 학교를 간다고 대답은 잘했어요. 학교를 간다고 대답은 하지만 다음날 학교를 나오지 않아요. 제가 겪었던 학생들은 등교 거부한 학생들이 뭐 나 학교 안 갈래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대자를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앞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네라고 대답하고 학교 가겠다 하고 학교 가지 않는, 말은 하지만 행동은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더 힘들었던 등교 거부 학생들이 많았어요. 보통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하면은 학부모님들도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세요. 보통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하는 상황은 학부모도 학생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를 학교로 데리고 가면 등교 거부까지 사단이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도 자신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후에
등교 거부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이유는 학교에 가지 않는 게 괜찮아졌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인식이 생겼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학교는 무조건 아파도 가야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아프면 안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코로나 증상으로 학교에 안 오면 모두 출석 인정이 됐거든요. 학교에 몇 번을 빠지더라도 개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의무교육이고, 정말 이건 학교에 나와야 되는 것은 학생의 의무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먼저 원인 파악을 해야겠죠. 학생이 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지, 왜 등교 거부를 해야 하는지. 근데 그 이유가 명백하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학교 폭력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즉각적으로 즉시 어른이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 되죠. 하지만 그게 그냥 친구 사이의 단순한 갈등이나 학교 폭력이 아니라면 학생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나의 자녀가, 나의 아이가 정말 티끌만큼도 요만큼의 상처도 몸과 마음에 입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치면 당연히 안 되죠. 크게 다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아이는 마음의 상처도 1도 받으면 안 돼. 몸의 상처도 1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가 모두 온실 같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좌절도 하게 될 거고 실패도 하게 될 거고 어쩌면 불합리한 상황도 겪게 될 텐데 학교에서 아무런 좌절과 실패도 맛보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씩씩하게 강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간의 단순한 갈등이나 아이가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명백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면 아이가 조금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부모님께서 아이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고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낮밤이 바뀌어서 학교를 안 나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보호자께서 같이 동거하시는 보호자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훈육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낮밤이 바뀌어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을 완전히 뒤바꾸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는 것을 삶의 1순위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TV 중독 문제는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내야지만 등교 거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생활 잘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거, 선생님과 잘 지내는 거,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6년째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그 잘한다는 의미가 굿이 아니고 해피더라고요. 재밌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것, 선생님과 재밌게 지내는 것,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재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재밌게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재밌게 자기 맘대로 재밌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본인도.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재미있게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것을 학교 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도 그런다고 하지만 100개의 선풀을 봐도 1개의 악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교사도 사람인지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늘 잘 신경 써줘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도 날이 선 말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 말이 있어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달라요. 부모님과 1대1로 상호작용하는 모습과 학교에서 다수의 또래랑 다대다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학생들과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 모습을 좀 궁금해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당연하죠.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니까요. 뭐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지만 마음도 성장하고 뭐 생각도 잘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또래 집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도 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올해는 그럴 수도 있다는 현상을 어떻게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학생이 더 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은 아이를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의사가 꼭 아파봐야 환자 진료를 잘하는 것은 아니듯이 교사가 꼭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지만 학생 지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어떤 지도에 신뢰를 가져주시고 함께 지도의 방향을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중받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피부로 와닿을 때는 제 친한 친구들이 이직을 결심할 때예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는 이미 그 전문직을 향해서 떠났고요. 그렇게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이직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실행에 옮길 때 피부로 와닿아요. 선택지는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개인의 관심사, 취미, 적성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것 같은데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들었고요. 전문직으로 가는 경우도 봤고요. 사업을 하러 떠난 친구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야는 다양한 것 같고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외국에서도 조용한 이직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조용하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뭐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정말 힘들지 않은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고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는 건데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직을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는 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교사는 단명 안 나는 게 제 생각에는 모든 것에서 혼자서 참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쌓여 단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교사는 참는 교사라는 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합리하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고 이겨내는 교사 이미지. 하지만 그 교사가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서희초 교사 선생님 사건 이후에 정말 빠르게 정신과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내셨어요. 교사 집단 성명서보다도 빠르셨어요. 근데 그 성명서가 너무나도 다 공감이 됐어요. 저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사들에게 공감받는 성명서를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교사들이 정신과를 많이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으셨던 거겠죠, 교사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제 친한 선생님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사들 중에 30%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학대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법이 학생인 학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휘두르는, 학교 현장을 휘두르는 것으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좀 평범한 좀 착한 규칙에 따르는 다수의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오롯이 그 피해를 함께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그 법이 악용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체적으로 학대를 할 수도 있고, 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악용이 되는 것은 정서학대 조항이에요.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정말 우스갯소리로 학생 기분 상해죄,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하는데, 그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냥 이 법으로 고소를 하면은 무조건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게 경찰선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가면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두 다 교사의 삽이고, 검찰 조사까지 해야 되고, 긴 여정을 거쳐서 혐의 없음 처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긴 시간과 돈과 그간의 고통은 아무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교사는 자기의 교실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동학대법이 악용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들은 사례인데 이거는 5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막 교직에 입문했을 때 일인데 학생이 너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워서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교사가. 근데 그것도 교사가 큰 소리로 자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예요. 저는 5년 전에 교직에 처음 입문할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흔치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가끔가다 정말 운 나쁜 면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제가 6년 차가 된 지금은 이런 것이 흔치 않은 일은 아니에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때 선생님이 운이 나빴던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정도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더 주어진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기분 상해죄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좋은 얘기만 하게 되고 혹시라도 기분이 상할까봐.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한 솔루션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른 것 같아요. 지금은 주어진 것을 해도 그걸로 신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돼서 지금은 더 이상 솔루션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구독자분들께서도 공교육 정상화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